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출근길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찾아온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민상 기자, 지금은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서울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과 제주도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강원, 충청은 30에서 80mm, 전북과 경북은 20에서 60mm, 제주도는 5에서 1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특히 아침부터 오후 사이와 서울,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될 수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등 오늘 비가 오지 않는 남부 지역은 체감온도 34도까지 올라가는 찜통 더위가 예상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상승하면서 뜨거운 공기가 고도 1.5km까지 올라갔다가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비로 내려 낮에는 폭염, 밤에는 비가 내리는 야행성 장마가 반복됩니다. 정체전선이 중부와 남부 지방을 오르내리면서 이번 주 내내 폭염과 폭우가 동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광주를 시작으로 후보 합동연설을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한동훈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이른바 연판장 사태로까지 비화되면서 합동연설에서 후보 간 본격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에 한자리에 모인 후보 사이 한바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후보 사퇴 요구에 동참해달라는 전화를 돌리며 제2의 연판장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주장을 일축하며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사과를 가장 강하게 요구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희룡 후보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짜 연판장 사태의 주동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연판장으로 이걸 프레임을 짠다라는 거, 이건 내로남불이고요.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두 후보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한쪽은 피해자 코스프레, 한쪽은 우격다짐이다라고 이러한 두 분의 모습이 일종의 덤앤더머로 보입니다. 두 분 모두 당이 개멸적 참패를 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느끼셔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17일까지 권역별 합동연설에 나서고 내일부터 방송 토론회를 5차례 실시하며 경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국면 전환 쇼를 벌이고 있다며 방탄 수사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법인카드 관련 의혹은 전 경기도청 공무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고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해오던 검찰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김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잘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이자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2년 전 이 전 대표를 불송치했던 사건이라며 국면 전환 쇼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다시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를 놓고 지금 후보들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이 명품백 수사 의혹 관련해서 사과하겠다는 입장, 이거를 문자로 밝혔지만 한 후보가 무시했다는 주장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때문에 사과 안 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 시점에서 저만큼 우리 이 보수 정치인 중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요구했던 정치인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 이런 얘기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좀 비정상적인 정계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자에 관한 이야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주말 동안요, 한동훈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움직임까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를 좀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제 문자 논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도 잠깐 나왔었어요. 맞아요. 1월 달경에 나왔다가 그때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고, 예. 왜냐하면 밑에 있던 흐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 내용이 사과를 원한다면 당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가 왔다. 예. 이게 서너 번 왔는데 그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무시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보도가 있고, 예. 여기다 공방이 있는 과정에서 원내당협위원장 일부가 이제 이걸 이유로 해서 그러면 당시에 선거 때 이 문자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책임 추궁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기획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 이제 세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걸 취소했고, 예.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게 제2의 연판작 아니냐, 이렇게 다시 또 공세로 전환하는 지금까지는 그런 형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네, 얘기 아닙니까? 지금 뭐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여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두 번째로 불거진 연판장 논란, 밖에서 보실 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유치한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라면은 집권여당의 수장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에 따지고 보면 책임자에 속하는 지도부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전당대회가 미래 비전이라든지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앞으로 나갈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의 문자에 답을 안 했다. 카톡에 대해서 읽고도 뭐 그냥 무시했다. 이게 무슨 대역죄인 것처럼 공격을 하잖아요. 저는 따지고 보면 이거는 사인 간에도 카톡 안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문자를 그랬다면 당연히 공격을 받아야 되죠. 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가요? 선출되지 않는 분이 따지고 보면 사인이 예.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 한동훈 후보 당시에는 집권여당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에게 네. 따지고 보면 총선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건 전형적으로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체가 당무에 개입하고 총선에 개입하고 따지고 넓게 봐서는 국정에 개입한 아주 국기문란으로도 오해할 수 있는 아주 본인들 스스로 자충수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뭔가 어떤 서로 후보 간에 특히 친윤으로 구분되는 후보들이 이거를 공격 포인트로 삼는다. 예. 저는 좀 우스꽝스러운 좀 정치 현상이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무 개입에 해당된다는까지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런 지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CG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아까 잠깐 변호사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저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요, 이제 김경률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17일 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국민 높이에 맞지 않는다, 사과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15일에서 또 25일까지 5차례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21일 날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동훈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이런 정황이 있었고 이 답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당협위원장들의 뭐라 그럴까요? 반발 이런 것까지도 이어졌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일부에서이긴 합니다만 문자로 공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문자 공개도
이 논란을 잠식시키는, 불식시키는 네.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문자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렵다, 무슨 의도인지 네네. 그렇다 그러면 그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설명이 맞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자가 해독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재차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저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그 영부인과 관련된 문자, 사인과 관련된 문자이기 때문에 공무인 당무와 연관이 있는 건 좀 좋지 않다라는 말씀 주시지만 그거는 사실과 다른 게 왜냐하면 네. 그 내용, 문자 내용 자체가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니까 문자대로 하는 것이 당의 선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예. 당연히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죠. 그리고 재차 확인해야죠. 예.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답변하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과하십시오라고 하면 공연히 오해받고 사과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다 본인한테 돌아온다. 예. 이런 해명을 하고 계신데 설령 개인적인 그런 오해와 불리게 간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랑 당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책임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 책임감에 따른 조치가 없었다는 거에 대한 것이 예. 공격의 포인트인 것이지 이게 개인적인 영부인의 문자를 익십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모욕이다. 이거는 저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공격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비대위원장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안 했다는 아쉬움의 표시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부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요. 한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추진하자 한동훈 후보 제2의 연판장 사퇴를 하면서 반발했었죠. 관련해서 다른 후보들은 어떤 생각인지 좀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연판장과 저의 상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쪽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문제이고 한쪽은 우격 다짐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모습이 일종의 덤앤더머로 보입니다. 저희 캠프와 관련은 전혀 없고요. 실제 진짜 연판장 사태의 주동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연판장으로 이걸 프레임을 짠다라는 거 이건 내로남불이고요.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무 개입 해당 행위 두 분 다 자기 아전인 수칙으로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의 얘기까지 들어보셨으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연판장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개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그 38 전당대회였나요? 예. 당시에 이제 나경원 후보를 말하자면 무릎 꿇게 했던 연판장 사태를 이제 재현하는 것인데 네네. 지금 보면은 이제 원외 그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이 연판장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됐잖아요. 네네. 세를 모으지 못해서 그게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판세를 보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용산이든 나머지 친윤그룹에서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자까지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네. 뭔가 굴복시켜 보려고 하는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외위원장들이 예전처럼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에 힘이 있었다면 공천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 연판장 안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연판장을 썼다가 나중에 행여나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됩니다. 예. 그 책임 어떻게 해줄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네네. 힘의 균형을 그냥 확인하는 수준밖에 안 됐다. 연판장 사태는.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힘의 균형을 확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요 연판장 취소하지 말라고 그냥 하라. 구태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사퇴 촉구 기자회견 취소된 건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좋지 않다 이런 판단 때문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내부에서 보시기에 이 상황이 오히려 전대 진행 상황에서는 한동훈 후보한테도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사태는 사실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그 요인이죠. 그런데 예. 저 연판장으로 이제 규정 지으면서 저 부분이 다소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과거 연판장하고 지금 연판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태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해서 연판장을 돌렸냐면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의 무능을 꼬집는 이런 예. 위선한 사람은 나오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그때 나오기 전이었고요. 네네. 새 자체가 나경원 의원이 새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친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누가 주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은 사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63명 중에 50명이 움직였으니까요. 네네. 지금은요. 지금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동훈 후보 캠프에도 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거고 이거를 주도할 만한 세력이 없어요. 그다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요, 그 당시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 위치가 처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8명만 그 이탈하게 되면요. 법안 거부권의 재의결뿐만 아니고 탄핵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서 저거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과연 누가 지금 강자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강자예요. 저걸 마치 약자인 것처럼 말씀 주시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정치 세력으로부터 가장 강자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자, 한동훈 위원장은 원내당협위원장들 보죠. 원내당협위원장은요. 이번 선거에 떨어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90명의 지역구를 빼면은 163명 정도 됩니다. 이 163명이 조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문자대로 만약에 사과가 있었으면 나는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에 야 이거 우리 항의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개연성도 있다는 거죠. 해보니까 몇 분이 그 가세하는 분이 몇 분 없어가지고 중간에 그만둔 이걸 갖다 제2의 연판장이라고 만약 규정 짓게 되면 이거 대통령이 주도했던가 뭐 친윤 세력이 조직적으로 주도했다 이런 뉘앙스를 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과연 어느 분이 이게 혼탁한 선거운동인 것인가에 대해서 당원들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잖아 있다라고.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걸 제2연판장이라고 하려면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지금 힘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제2연판장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협위원장들의 의사를 다 종합해가지고 전달하는 당협위원장 협의회 의장께서는 지금 또 특정인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오해 사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당협위원장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뭐 어떤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기획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우의 수에 따르면. 근데 이걸 굳이 제2의 연판장으로 규정 지으면서 갈등 구도로 간다. 저는 글쎄요. 이거를 국민과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이제 오늘 이제 합동연설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면 한동훈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야, 이 상황은 뭐를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합동연설에도 치고받고 싸움이 좀 벌어질 것 같네요. 지금 말하자면 주제들이 나왔잖아요. 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자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그 사과를 왜 받아들이지 않아서 총선을 만족하자는 책임론, 세 번째는 그 책임론에 대해서 사퇴하라, 연판장 사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3명의 공격이 그냥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도 다 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공적 절차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이다. 그런 공격하지 마라. 사과. 두 번째 이렇게 답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사과의 진정성이 없어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답할 수가 없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자체가 존재했다는 자체를 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방어를 댔고 그다음에 연판장 부분도 하려면 해라. 그건 구태정치다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지금 친윤그룹에서 용산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 자체는 먹힐 게 하나도 없고 상처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이 오늘 보니까 아까도 자료화면에 나왔지만 한동훈 후보가 그 채널에 나와서 당무 개입으로 오해될 수 있다. 저는 이 방어 전선을 친윤 그룹의 후보들은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이제 상처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밖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좀 싸움이 좀 심한 거 아니야라는 지적도 꽤 하거든요. 이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당대표 되신 분의 그 뒤에 포용력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당대표 되신 분이 그걸 다 포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후유증을 야기한다면 그건 더 큰 후유증으로 발전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게 양측 다 문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갖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대세라고 평가하는 분이 이걸 자연스럽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고. 근데 당무 개입이다라고 하면 당무 개입 주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실이든 또 다른 사람이든. 당협위원장이 당무 개입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당협위원장이 약자입니다. 가장 약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누군가의 주동에 의해서 당신들 기자회견을 계획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아직까지 씌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레임을 왜 씌웠느냐. 이거 당협위원장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선거 전략적 차원이겠죠. 그런데 그런 선거 전략은 본인이 자중하자고 하셨으면 양측에 자중하라고 상대방 측에 호소할 뿐만 아니고 본인도 자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되죠. 이재명 전 대표 내일 연임 도전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이 이 전 대표의 대항마로 나설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들러리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대항마가 될지 안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냥 러닝메이트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혼자 연임을 한다고 해서 추대의식으로 가는 것들이 예. 당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 내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뛰려고 나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 스스로 출마에 대한 변도 안 될 뿐더러.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강력한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뭔가 반전을 계기하는 민주당의 어떤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그 김두관 전 의원 자체의 스타일도 그렇고요. 네. 조금 다소 걱정되는 거는 거칠게 어허. 이번 전대를 또 임하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나오는 게 기정사실 기정사실 돼 있습니다. 됐어요.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요, 지난 4일 이재명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검사 탄핵안 발의 이후였는데 이 상황은 그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 공개를 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마침내 검사 탄핵 국면과 연관돼 있는 것처럼 주장하시는데 예.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 수사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선 국면에서 이게 제기됐던 문제예요. 예. 근데 당시 대검에서는 경찰로 또 이첩을 하고 경찰의 수사가 계속 늘어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그 10만 원인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이거 묵인하고 지시한 거 아니냐 네. 이거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했고 그 공익 제보를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에 이걸 통보했고 네네. 대검에서 이제 수원지검으로 내려가서 수사를 해 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다 이루어져서 마지막 검토가 끝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피의자 조사만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수순이기 때문에 저 수사를 하고 나서 어떤 처분이 있을지 야. 그거는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검찰 측의 입장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냥 공개적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이제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공개한 게 민주당이잖아요. 이걸 공개한 이유는 뭐고 소명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공정한 수사냐. 뭐 아까 보니까 뭐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른 소환이고 와서 소명의견을 주고 예. 판단하겠다. 그렇죠. 근데 그 형사소송법 절차가 왜 이재명 대표 부부에게만 있죠? 오래된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나 명품배 예. 소환 통보가 갔나요? 그러니까 검찰이 오해받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명백하게 이윤석 검찰총장이 본인들의 검찰을 민주당이 탄핵했기 때문에 보복성 소환이라고 예.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가 스스로 탄핵에 이르게 하는 요건들을 갖추는 것입니다. 공정성이 없는 검찰 수사가 탄핵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부부를 소환했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겠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내부에서는요, 정치 사건 수사하면 탄핵 예약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반발 목소리 커지고 있죠.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민주당 탄핵 대상 검사들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국감이나 국정조사도 아닌데 강제 소환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 전에 잠깐 예. 탄핵과 연관된 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수사단을 총괄했던 이정석 검사를 탄핵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늦어진 건 있어요. 그건 민주당의 탓인 거고. 네. 그다음에 강제 구인은 가능합니다. 저것이 이제 왈가왈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그 국회법에 보면은 이 탄핵을 조사하는 법사위는 조사권이 있잖아요. 네네. 그 조사를 할 때 절차와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국감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요. 예. 국감법의 증인 등과 관련돼서는 국장 그 조사 증언감정법을 예.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증언감정법에 보면은 증인들은 소환하지 안 나오게 되면 네. 이거는 이제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게 청문회일지라도. 그렇죠. 아, 사실상 그렇습니까? 강제 구인이죠. 어. 그러니까 동행명령권도 발할 수 있고요. 네네. 응하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심리적인 강제 구인은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거는 뭐 검찰권을 사적 감정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식구를 건드렸다. 감히 이 검찰을 건드려? 우리의 수사권을 통해서 입법부의 어떤 절차 자체도 뭐 직권남용으로 수사해버리겠다 아니에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이원석 검찰총장의 마지막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총장으로서 네네.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가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송경호 수사팀을 용산에서 강제 해산시킬 때 이와 같이 했느냐 그거죠. 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 뭔가 본인들에 대해서
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니까 예. 갑자기 뭐 직권남용을 들어서 한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윤석열 정치의 검찰 자체는 모든 걸 떠나서 공정하지 않고 사적 감정에 있어서 작동이 되는구나. 라는 단면을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최영주 대변인께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 의원, 이 대북성공 사건 수사한 박상현 검사 탄핵 소추안 법사위 표결에서 기권했어요. 네. 그러니까 친명과 강성진지 일각에서 탈당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부에서 이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 각 의원들은 네. 또 좀 소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판단이고요. 예. 박선 의원은 변호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을 봤을 때는 탄핵에 그러니까 법사위 조사에 이르기는 충분하나 예. 네 번째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판단하기가 모호해서 기권을 했고 결국에는 저는 이거는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좀 결정이라고 봅니다. 무슨 그러니까 의미? 예. 이게 무슨 당론처럼 아주 그 묻지마 탄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 예. 곽상원 의원이 본인의 소신껏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권을 함으로써 예. 민주당 자체가 이거를 묻지마 이 검사 탄핵이 아닌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살펴본 어떤 결정이었다라는 정말 표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단지 감정적으로 일부 강성 지지층이 이게 잘못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민주당 내에 작은 차이가 없는 것이고 따지면 김영진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연임 반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저기 중앙위원회에서 당원당규가 통과됐는데 이분들은 완전 해당 행위인가요? 여기 이런 부분도 다 그만둬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도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비난과 비판은 멈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강성 지지층에 대한 비판도 좀 곁들여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윤계찬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탄핵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탄핵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는 민주당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동시다발적인 탄핵. 그러니까 지금 가장 살아있는 권력은 국회라는 거죠. 국회 그중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따라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 검찰과 관계 설명은 맞지 않는 거고 예. 저는 동시다발적인 탄핵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국가기관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탄핵 의결 소추 의결이 되게 되면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예. 그럼 모든 국가기관을 멈추게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달리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은 예상이 됩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5달째. 정부가 한 달 전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행정 처분을 중단했지만 복귀한 전공의들은 채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대본 브리핑을 장관님이 한동안 안 하셨잖아요. 중요한 내용 발표가 있다라는 거는 뭐 다들 예측할 수 있겠죠.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유인책으로는 사직 후 1년 내 복귀 금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는 돌아올 수 없는데 이걸 수정해 9월 전공의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책이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증언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사직 시점도 퇴직금이나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당겨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지 일관되게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애초에 내려진 명령이나 뭐 이런 거, 뭐 사직 수리 금지. 이런 가운데 정원이 대폭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 시작돼 12개 대학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모두 2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해병대원 수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는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임 전 사단장의 검찰 송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19일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오늘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관심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검찰에 송치될지 여부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관련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되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수사심의위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해병대원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혐의자나 유가족이 아닌 경북경찰청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를 연 것은 원천 무효라며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정치권 갈등이 격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의 최종 결론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오늘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경찰 수사심의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의결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 네.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른바 검수완박 해가지고 형사소송법 245조의 5가 생겨가지고 이전까지는 기소든 불기소하든 모든 종국 결정을 네. 검찰이 했거든요. 네. 경찰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245조의 5를 신설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범죄 혐의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 경찰이 그냥 불송치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불송치 결정인데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무혐의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번에 그다음에 지난 정권에서 또 뭐가 생겼냐면요. 수사사건 심의위원회가 생겼어요. 네네. 경찰에. 2021년부터 생겼으니까 그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사건 심의위원회가 뭐 법대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된 수사사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 결과를 내놓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규칙이 있거든요. 제가 18조를 찾아봤더니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18조입니다. 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위원회의 그 심의 결과를 경찰청장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경북지방경찰청 수사사건 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가지고는 혐의가 없다. 불송치가 맞다. 이렇게 결과를 내놨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이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다라고 봐서 그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이게 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경우에 고발인은 이의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소인만 이의 신청할 수가 있는데 고소인은 누구냐?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럼 피해자는 누구냐? 순직한 최상병 아니겠습니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결국은 최상병의 유족들이 이의 신청하지 않는 한 경찰 단계에선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불송치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병대원의 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 측이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두고 뭐 갈등 더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모 중령 측이 경찰청장을 고발한 이유는 이 사건 수사심의 규칙에 따른 이 수사심의 개최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네. 경찰 수사심의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수사심의 개최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또 피조사자, 또 그들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심의회는 직권으로 열렸습니다. 근데 직권으로 열 수 있는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급박하게 열어서 이미 어느 결론을 내놓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신청권자를 정해놓은 이유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수사나 기소 여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살펴보자는 건데 그에 따라서 그 심의규칙 13조에 의하면 제척 회피 기피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신청권자가 그 회피나 기피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권한 자체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직권에 의해서 급박하게 진행된 것은 이 사건의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해서 객관하고 공정한 외부의 어떤 판단을 받기보다 일정 정도 내놓은 결론을 확인받기 위한 요식 절차가 아니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경찰이 이제 임전 예. 사단장에 대해서 이제 불송치 결정이 어떻게 날지 이제 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민주당의 특징이 자기들이 만든 제도를 왜 자기들이 부인하는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수사사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전엔 없었어요. 2021년에 생긴 제도 아니겠습니까? 2021년에 정권이 어느 정권이었습니까? 민주당 정권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효력을 부인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순직 해병에 대한 수사가 멈춰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수사하고 있어요. 누가 수사하고 있습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공수처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만들자고 그랬습니까? 국민의힘은 반대했었잖아요. 네네. 그걸 어거지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제도를 갖다가 이용하지 않고 옛날부터 있었던 특검으로 다시 회귀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전 도저히 모르겠고요. 이렇게 못 믿을 것 같으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폐지해버리고 그다음에 공수처도 없애버리고 그런 다음에 특검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력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 두 번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운전자 조사를 통해서 뭐 급발진 논란 여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당사자인 가해 운전자 조사겠죠. 예. 지금까지 CCTV라든가 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은 확인했습니다. 이게 가해 운전자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났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확인된 어떤 객관적 물증과 정황이 가해 운전자의 진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가해 운전자가 끝까지 급발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확인되는 정황이나 물증에 의해서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 가해 운전자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네. 어쨌든 가해 운전자의 진술이 이 사건의 이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해 운전자가요 사고 당시 몰았던 네. 차량 최근 4년 동안 6차례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저거는? 글쎄요. 일단 운전자가 네네. 그 버스 운전 기사를 오래 하셨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운전의 전문가다. 운전의 전문가가 운전하는 차가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러면 운전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것이 바로 급발진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운전사가 직접 그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소유권자인 부인이 가족이 운전했는지는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서 대인 자기 자차로만 뭐 580만 원, 그다음에 네. 상대방 차량 680만 원 해가지고 1,200만 원이 넘는 그런 차량 수리비까지 나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운전자가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연세가 들었거나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온라인 거래 사기가 많다 보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하지만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가짜 네이버 안전결제 창을 만든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신종 사기범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홍모 씨는 시가 27만 원인 갤럭시 워치를 13만 원에 판다는 네이버 카페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네이버 안전결제로 거래하자며 온라인 사이트 링크를 보내줬는데 실제 네이버 화면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이버 안전결제라고 하고 예금자 부분에 보면 뒤편에 주식회사 네이버페이라는 걸 붙여놨어요. 네이버 안전결제창과 위조된 결제창입니다. 결제하기와 주문하기 명칭만 다를 뿐 네이버 로고와 현금 영수증 신청 버튼까지 동일해 차이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홍 씨는 처음에 물건 대금 13만 원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13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홍 씨가 추가 송금을 했지만 결제 실패 메시지만 떴습니다. 결국 물건도 환불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기 거래 정보를 취합하는 더치트에 따르면 해당 판매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29명, 피해 금액은 총 2천만 원에 이릅니다. 네이버는 사칭 사이트를 악용한 사기 거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만드는 수법도 너무 고도화가 돼가지고 외부 결제 창으로 결제하는 거는 그냥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6.8%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부터 이제 가스 요금을 6.8%로 인상을 하기로 했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예,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 같은 경우는요. 예. 메가줄당 1.41원 인상하는데요.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에 도시가스 요금이 약 3,770원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욕탕이나 음식점 같은 데서 쓰이는 일반용 도매 요금은 메가줄당 1.30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근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요. 작년 5월 이후 1년여 만에 올라가는 것인데요. 정부가 그동안에는 물가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동결을 해왔었는데요. 가스공사의 지금 재무 상태가 좀 심각한 수준까지 안 좋아졌기 때문에요.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여름철에 난방 수요가 적어가지고 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번에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스공사의 미수금 지난 1분기 수준으로는 1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잖아요. 근데 요금을 올리게 되면 가스공사의 부채 규모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동안에는 그 천연가스를 사와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그 판매하는 그 판매 대금이요. 천연가스를 사오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미수금, 소위 말하는 영업손실이죠. 예. 영업손실이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3조 5천억 원에 달해가지고요. 부채 비율도 지금 천문학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2021년 말에만 해도 부채가 약 26조 원이었는데요. 작년 말에 39조 원으로 늘어나서 부채 비율이 379%에서 483%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이자로 1조 6,800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요. 일단 그 요금이 원가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수금이 늘어나는 것만 막았을 뿐이지 네. 지금 부채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서요. 추가적인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전기요금 오르는 거에 대한 그 관심도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전 상황 보면요. 사상 최악의 재무위기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4분기에 전기요금도 인상될 가능성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4분기에 전기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나마 4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냉방 수요가 적기 때문에요. 그렇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는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3분기에는 전기요금이 동결이 돼서 5분기 연속 동결 상태지만요. 한전이 지금 총 부채가 201조 원, 지난 3월 말 기준에 육박하고요. 지난해까지 연결 기준으로 누적 적자만 42조 원에 달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채로 인해서 내야 할 이자도 한 해에 4조 원 내지 5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이 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4분기면 또 겨울인데 전기요금 얼마나 인상될지 거기도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 장마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공공요금 오르면 또 다시 또 물가 올리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채소 요금도 가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요, 적상추 소매 가격만 하더라도요, 100g당 지금 일주일 만에 17.3%, 한 달 만에 35.1% 올랐고요. 예. 쌈배추도 한 포기에 일주일 만에 26%, 한 달 만에 29%나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획재정부 같은 게 발표에 따르면요, 지금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2.6%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2.8%를 지금 인상을 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인상이 됐는데 지금 하반기에 2.4% 상승을 해야지만 이 2.6% 전망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변수가 국제 유가가 중동 정세가 불안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채소 가격도 폭염과 태풍 등 기상 이변으로 농수산물 물가가 불안해지면 지금 변수가 돼가지고 이런 물가 상승률이 달성될 수 있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내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 있죠. 가계부채. 이 소식도 한번 좀 짚어볼 텐데요. 이달 이제 줄어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나흘 만에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넘게 되면 우려가 너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대 은행 가계 부채가 나흘 만에 이달 들어서 나흘 만에 2조 2천억 원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올해 5월, 6월에 매달 5조 원 넘게 늘어나서 급증하고 있었는데 이달 들어서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서요. 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되니까 이른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사는 영끌, B2 예. 이런 양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회복했고요. 서울 아파트값도 2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여가지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주담대가 8,387억 원이 늘어났고 신용대출 역시 1조 800억 원 넘게 나흘 만에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네, 물가도 오르는데 공급요금도 인상된다고 하니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좌파 연합이 1위가 예상됐던 극우 정당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할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내 과반 확보 정당이 없어서 향후 정부 구성과 운영 복잡해졌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리 레피블릭 광장에 모인 좌파 지지자들이 국기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현지 시간 7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결과 예상을 뒤엎고 좌파연합 신민중전선 NFP가 극우정당 국민연합 RN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전체 하원 의석 577석 가운데 좌파연합이 178석에서 205석, 범여권은 157석에서 17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민연합은 113석에서 148석에 그쳐 좌파연합이 제1당이 될 걸로 예측됐습니다. 1차 투표 선두였던 극우 RN은 3위로 밀려났는데 극우 집권을 막으려 좌파 진영과 여권이 2차 투표 전 후보를 대거 단일화하며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진영도 절대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총리 인선은 안개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정부 운영을 책임지는 총리를 임명하는데 통상 의회 다수당의 의견을 반영해 임명합니다. 좌파연합 장리크 멜랑숑 대표는 국민이 불가능해 보이던 승리를 만들었다며 정부 운영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Notre peuple a voté en conscience. Je salue l'effort et la mobilisation des milliers de femmes et d'hommes qui se sont dévoués sans compter pour parvenir.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아침 속리산에서 열렸던 알몬 마라톤 대회의 한 장면입니다. 주말 내내 후텁지근한 날씨로 힘드셨을 텐데요. 무더위를 이기기 위한 이색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우통을 벗은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선을 달려나갑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 말티즈에서 열린 알몬 마라톤 대회였는데요. 남성은 상의를 탈의하고 여성 참가자들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전날 예보와 달리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600여 명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네, 산길을 달리느라 힘들었을 텐데요. 참가자들의 표정은 참 밝아서 보기 좋습니다. 근데 최근 장마철이잖아요. 예보에 비해서 비를 자주 못 봤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밤 시간대에 강한 비가 내리고 낮이 되면 해가 내리쬐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수증기가 많이 포함된 남쪽 바람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데 낮 동안 육지와 바다의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남풍의 유입을 막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바람이 이동하면서 비가 내리는데 야행성 폭우가 올해 장맛비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는 충청과 전북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충청과 경북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에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대구가 31도, 제주는 34도, 서울은 27도 예상됩니다. 수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주 후반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당 강수량 체감 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20mm를 초과하면 보통 강한 비라고 표현하는데요. 빗소리가 강하게 들리고 물이 고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시간당 30mm는 폭우라고 표현하는데요. 하수구가 넘치고 홍수나 침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산을 써도 이동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시간당 50mm가 넘어가면 집중호우인데요. 비가 내린다기보다는 쏟아진다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습니다. 2022년에 폭우로 강남대로가 침수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이 침수 당시에는 시간당 100mm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